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습관들이 어느 땐 최면술 같지 않습니까? 콜라를 뽑는다는 게 나도 모르게 커피를 눌러버리고요. 약속이 있는 날 구두를 신는다는 게 나도 모르게 운동화를 신고 있고, 갈 때마다 막히는 그 길, 딴 데로 간다는 게 또 그 길로 들어서고, 책 좀 읽어야지 그러는데 어느새 손은 TV 리모컨을 누르고 있고, 꼭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지 하고 결심했는데 아침에 알람이 울려도 다시 끄고 눕습니다. 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그래서 가끔은 이 녀석들도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합니다. 자, 한밤의 유익한 습관 KBC 뉴스 매거진 전망대로 이어집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재임 10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블레어 총리는 노동당이 앞으로 7주간의 선거 과정을 거쳐 차기 당수이자 총리를 뽑을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블레어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7년에 최연소 총리로 화려하게 취임했죠. 네, 거기에 3회 연거푸 총선의 승리에 집권 10년을 맞았지만 이라크 문제와 장기 집권에 대한 문제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네, 갑자기 한 영화 제목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네, 일본의 한 병원이 갓난아기를 남몰래 맡길 수 있는 이른바 갓난아기 포스트를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포스트라는 이 창구는 누군가가 아기를 이곳에 놓으면 간호사실에 벨이 울리고 또 폐쇄회로 TV에 그 모습이 비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간호사가 달려가 아기를 돌보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병원 측은 임신과 출산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갓난아기 포스트를 만들게 됐다며, 그렇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려지는 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히려 아기 버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인데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다음은 국내 뉴스입니다. 한 엄마가 딸이 친구에게 맞고 오자 함께 찾아가 맞은 만큼 때리기 시켰다가 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 사건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화가 잔뜩 난 흑인 여성이 9살 난 딸을 앞세우고 통학버스에 올랐습니다. 낌새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운전사가 내리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않고 곧장 버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지목한 학생에게 다가간 이 여성은 왜 딸을 때렸느냐며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맞은 만큼 때려보라는 듯 딸의 등을 떠밀면서 싸움을 부추겼죠. 네, 딸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다른 아이들까지 가세하면서 버스 안은 격렬한 싸움판으로 변했습니다. 사건 발생 2달 만에 증거 자료로 폐쇄회로 화면을 공개한 검찰은 아이들에게 싸움을 시킨 철없는 엄마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자녀에게 맞은 만큼 때려줘라라고 가르친 부모,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네, 이상 매거진 전망대에 들어온 소식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매거진은 1시간으로 특집 구성됩니다. 오늘은 사람들, 치아미백에 대해 알려드리는 건강하게 삽시다. 맛을 찾아서, 그리고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만나본 사람들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삶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 봐도 아름답죠. 오늘 사람들 코너에서는 지난달 테니스 대회에 출전해 혼합복식 부분에서 우승을 한 사이좋은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하는 테니스에서 묻어나는 애틋한 부부에 함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있었던 백상배 테니스 대회에서 혼합복식 부분 우승을 하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춘 씨, 장미자 씨 실제 부부시라고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들 결혼한 지 28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예. 예, 앞에 있는 트로피가 이번 대회에서 받으신 트로피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짝에 2개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근본 대회에서 받은 우리 혼합복식 우승컵이고, 그 옆에 좀 높게 보이는 것이
9년 전에 운동을 하고 한 8년 동안 쉬고 요번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9년 전에는 그 혼합복식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남자 복식 비조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죠. 그래서 한 9년 만에 다시 나와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둘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갖고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요번 시합 나오는데 저희 클럽 분들이 많이 저희들을 시합 연습 대상이 돼갖고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우승한 것도 아주 큰 영광이지만 특히 부부가 한조가 되어서 뛰었다는 게 참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운동을 같이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지금 요즘에 보면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옆에 같이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은 뭐 원래는 같이 운동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이제 먼저 저부터 운동을 이제 워낙 좋아해서 이제 저 혼자 세복에 가서 운동도 하고 주말에는 또 혼자 나가서 운동하고 직장 동료들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었죠. 혼자 운동하러 많이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하게 된 동기는요,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너무 애들만, 남편은 낮에 없고 새벽에도 없고 애들하고만 씨름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침에 날 밝을 때 눈 떠보면 남편도 없고 저녁 늦게까지 껌껌해져야 들어오는 남편 기다리려니까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적적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아주 많은 주부님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운동 같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부가 특별히 같이 운동을 하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요즘에 여러 가지를 보면은 부부 간에 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우리 부부는 얘기할 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같이 운동한 그 결과에 가지고 서로 토의도 하고, 잘못된 거 알려주고, 잘된 건 서로 잘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같은 클럽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한 클럽, 저희들 에이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30명이 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간의 대화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제가 많아요. 예, 아내분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남편분은 참 좋다고 하셨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일도 같이 하시고 출퇴근이며 운동까지 같이 하시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거나 하는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항상 같이 생활을 한 10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서로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이해를 많이 해주고 내가 화날 때는 남편이 다독거려서 그 화를 풀어주고 또 운동하고 나면은 그 화났던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래갖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고 그렇게 돼서 지금은 남편 없이는 혼자 뭘 하겠다는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운동이 건강뿐만 아니라 부부 금실도 지켜주는 것 같은데요. 이 다른 운동이 아닌 특별히 테니스를 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테니스만의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운동들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하는 것은 테니스가 상당히 운동량도 많고 다른 운동에 비해서 그 다음에 연령에 관계없이 저도 지금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제 클럽에서 운동하지만은 이렇게 아들, 딸 혹은 친구 연령에 관계없이 같이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테니스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이거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혼자 하다 보면 조금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같이 하는 걸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카고에도 제가 알기에는 테니스 클럽이 한 15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클럽에 가입하셔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개 테니스를 좀씩은 다 치실 줄 알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고,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카고 테니스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각 클럽별로 다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담당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하얗게 치아를 드러내고 웃는 웃음만큼 보기 좋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참 부러운데요. 네,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 코너에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송정은 치과 전문의를 모시고 치아 미백에 대한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 송정은입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날씨가 좋아짐에 따라 저희 치과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아 미백입니다. 오늘 치아 미백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아 미백이라면 치아가 변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얗게 미백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의 치아 변색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흔한 것이 음식으로 인한 치아의 변색입니다. 커피나 담배, 또 콜라 등등으로 이빨이 누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노화 현상의 일종으로 이빨이 저희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누래지기도 하죠. 또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지 하는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빨이 발전하는 시기에 이런 약을 드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영구치가 발전되는 시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빨이 색깔이 변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치아 미백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음식으로 인한 미백, 음식으로 인한 변색 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누래지는 것에는 아주 잘 예쁜 색깔로 하얗게 미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우선 치아 미백에는 한 크게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사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또 쉬워 보이는 방법들이죠. 크레스트에서 나오는 스트립도 있고 또 이빨에다가 직접 페인트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은 약국에서 본인들이 사시는 거니까 치과에 와서 처방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겠지요. 자, 치과에서 하시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분들의 이 모양을 만들어서 그 이빨에 딱 맞는 트레이를 만들어서 이 미백제를 함께 처방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집으로 가져가셔서 하시는 거고요. 물론 한 번 할 때마다 짧게는 30분, 또 길게는 밤새 끼고 주무심으로 해서 개인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5번에서 10번 정도면 누구나 눈에 띄게끔 이빨 색깔이 변합니다. 하얘지는 거죠. 그리고 또 3번째 치과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치과에 오셔서 간단한 스케일링을 하셔서 이빨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치아에다가 직접 미백제를 붙이고 치과에서 쓰는 특별한 광선을 쬐임으로 해서 단시간 내에 미백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없으시다든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셔야 한다든지 또 오래 직업상 또 이 치트를 오래 끼고 계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 3가지 방법을 다 한꺼번에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만족할 만큼 미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또 본인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선생님과 의논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치아 미백 방법 중에서 제일 흔한 방법이 바로 이 치트를 만들어서 미백제를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그렇지만 다른 방법 역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이 치아를 나쁘게 하는 건 아닌지 상하게 하는 건 아닌지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치아를 상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치아 미백을 하면서 이빨이 시려워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가끔 계신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치아가 미백이 끝나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현상이니까 굳이 걱정하실 부작용은 아닙니다.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은 잇몸이 빨개진다든지 조금 아파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이것 역시 미백제가 이 잇몸이나 이빨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현상이시고 며칠을 지나면 괜찮아지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하루나 이틀씩 걸러서 하셔도 그 횟수가 5번에서 10번 정도만 되면 보통 눈으로 봤을 때 또 날씨 좋은 날 햇빛에 나가서 보았을 때 이빨이 많이 하얘졌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만큼 미백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쁘게 미백이 된 치아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물론 그 원인을 잘 알고 다시 그렇게 착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물론 좋은 방법이고요. 얼마나 한번 미백한 치아가 얼마나 하얗게 유지되는지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커피를 매일매일 드시는 분과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드시는 분과의 차이는 물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관리를 하시고 진단을 받으신다면 치아 미백도 오래 유지를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치아 미백 역시 치과 진료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치과 진료가 그렇듯이 치과에 방문하셔서 잇몸이 건강한지 충치는 없는지 다 진단을 잘 받으시고요. 또 이빨을 하얗게 할 수 있는 치아 미백에 대해서 상담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은입니다. 웰빙 식단이 시대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샐러드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늘고 있죠. 격주로 전해드리는 목요 코너 맛을 찾아서 오늘은 한 끼 식사로도 나무랄 데 없는 맛있는 건강 샐러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강 특유의 향과 또 새콤한 식초의 맛이 조화를 이루는 진저 드레싱과 또 해물 샐러드. 네, 요즘 밥맛이 없다거나 건강식을 찾는 분들이 좋아할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맨하탄에서 시카고까지 셰프 황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요리는 진저 드레싱과 해물 샐러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식집에 가면 가장 처음에 접하는 음식이 진저 드레싱입니다. 그런데 이 진저 드레싱과 이 해물의 만남이 참 요명하고 또 고소하면서도 우리들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샐러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진저 드레싱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스 비니거, 그 다음에 미림, 그 다음에 베지터블 오일, 그 다음에 슈거, 솔트, 그 다음에 마늘가루, 마요네즈, 그 다음에 생강, 양파, 그 다음에 당근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진저 드레싱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해물은 이와 같이 새우, 그 다음에 게맛살, 그 다음에 오징어, 그 다음에 스트링빈, 그 다음에 스노우피, 베이질, 그 다음에 미니 토마토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저 드레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믹서기에 라이스 비니거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베지터블 오일, 그 다음에 미림.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거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슈거는 이 한 컵에 3분의 1 정도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솔트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늘가루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요네즈를 티스푼으로 가득 한 스푼을 안에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준비한 생강,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당근. 자, 이같이 넣으시고 스트링빈, 스노우피,
해물을 여러분들이 데치셔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한 게 이와 같이 냄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물 먼저 데치시면 안 되고 야채부터 데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이 끓는 물에 소금을 티스푼으로 1스푼 넣어주시고, 적당량의 와인을 부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트롱빈하고 스노우피를 데치셔야 되는데, 자, 스트롱빈의 끝이 이렇게 약간 거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손으로 끊으셔가지고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데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끓는 물에 여러분들이 데치시는데, 이 야채는 너무 많이 데치시면 안 되고 한 30초 정도만 데치신 다음에 이와 같이 얼음물에 재빨리 씻어서 뜨거운 걸 없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채를 데쳤으면 야채는 이와 같이 한 편에 준비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물을 데치셔야 되는데, 자, 오징어는 여러분들이 한입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오징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새우도 넣어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우나 오징어는 너무 오랜 시간에 데치면 굉장히 질긴 맛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0초 정도만 여러분들이 살짝 데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빨리 찬물에 씻어두시고, 자, 이와 같이 찬물에 여러분들이 데친 해물을 아까 자, 야채에 있는 데다가 같이 옮겨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해물하고 또 스트롱빈 스노우피를 여러분들이 데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게맛살을 적당히 풀어서 담아주시고, 자, 좀 전에 준비한 미니토마토, 미니토마토를 그릇에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았던 진저 드레싱을 살짝 위에다가 뿌려주신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제 호도를 이와 같이 안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믹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다 재료들을 다 넣어서 드레싱에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준비한 그릇에 모양이 이쁘게 여러분들이 담아주시면, 자, 이와 같이 진저 드레싱과 해물 샐러드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니쉬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베이지를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시면 아주 이쁜 샐러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는 진저 드레싱과 해물 샐러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해물 샐러드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화이트 와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요즘 신문이나 방송상에서 화이트 와인이 몸에도 좋고 또 너트류가 사람 몸에 좋고, 그래서 오늘은 몸이 좋다는 걸 다 한번 제가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사람 향기가 나는 만남 KBS 응접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부드러운 힘이란 모토로 숙명여대를 바꾼 이명숙 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사회총장직을 연임하며 대학발전기금 모금 1,000억을 모으는 등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이 총장. 네, 그의 삶의 원동력과 비전,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활 4년은 폭넓은 배움과 경험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뚜렷한
뚜렷한 비전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대학 4년 동안의 생활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을 아는 거죠. 숙명에는 전통과 함께 미래가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글로벌 전문가를 육성하는 숙명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2010년 대한민국의 리더,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숙명의 얼굴들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10%의 리더가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대학생활은 보물찾기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보물들이 정말 많이 숨겨진 학교라는 걸 학교 다니면서 알았고, 사회에 나가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이 학교에서는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길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학교. 그게 숙된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경숙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시카고는 어떤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2년마다 전국 미주에 있는 총동문회가 열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서 열리기 때문에 시카고를 거쳐서 가는 길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카고 동문회에서 같이 모임을 우선 하고 글로 가는 게 어떻겠냐 제안이 와서 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시카고 방문하신 거 환영합니다. 이 시카고란 도시를 생각하면 어떤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시카고는 저에게는 미국 유학을 68년에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기착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감이 가는 그러한 도시고요. 메트로폴리탄이면서도 그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박물관도 많고 미술관 또 여기 호숫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이 숨쉬기에 편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딸애가 노스웨스턴을 나왔기 때문에 그 상당히 친근감이 가죠. 그래서 올 때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숙명여대 총장으로 계시는데 숙명여대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비전이 뚜렷하고 그 비전을 전 구성원이 공감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껴주는 풍토가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네. 1994년에 총장에 선출돼서 4번 연임해서 횟수로만 13년 맞죠? 네, 만 14년째죠. 네, 이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예, 학교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 역사와 전통이 참 좋은 학교지만 좀 소극적이고 그 수동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서 그 남을 섬기는 그러한 그 대외 지향적이면서도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바뀌어간 것이 참 보람을 느끼죠. 이 소위 장기 집권이라고 또 비판한 목소리는 없었는지. 숙대는 총장을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해요. 네. 또 그 선거가 자기가 출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식 선거라고 그래서 교수들이 10년 이상 재직을 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이 총장으로 우리 학교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투표를 해서 가장 다수 투표를 받은 사람이 총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도 장기 집권인데 추대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 교수 직선제에 대한 폐단이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장단점이 있는데요. 구성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거로는 장점이 있지만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파벌이 생기니까 후유증도 생기고 그리고 총장은 그 인심 잃는 일을 참 많이 해야 돼요. 학교 발전이 우선이고 구성원들을 통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비유에 맞는 정책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거를 하면 인기 영합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신 있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려면 선거보다는 오히려 전체로 추대받는 그런 식으로 그 선출하는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오는 22일이면 숙대가 또 101살이 되죠?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잘 하시네요. 네. 숙대 101년 이 역사가 갖는 교육 사적인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숙대는 1906년에 고종 황제의 엄한기비께서 창립을 하셨는데 그때의 교육 이념이 구국애족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근본으로 그 저변에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명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 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를 양성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숙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정말 남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1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비전으로 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리더십 대학을 지향하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총장님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총장님이 말하는 이 시대의 여성 리더십이란 어떤 걸까요? 네. 여성 리더십보다는 여성 친화적인 리더십 이렇게 말해야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녀를 불문하고 필요한 리더십이니까요. 21세기의 특징이 디지털 시대고 세계화 통합화 시대고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든지 변화에 적응 능력이 필요하다든지 관계 지향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든지 또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모성애적인 포용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여성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지시하고 명령 군림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스타일의 리더십이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면서 동기부여시켜주고 잠재력을 키워주는 그런 섬기는 스타일의 리더십이 그 영향력을 더 발휘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성 친화적인 가치를 그 포용하면서 나가는 리더십이니까 남녀 불문하고 이런 리더십이 21세기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한 리더십이 이른바 섬긴 리더십이죠. 예. 또 숙대 그 광고 카피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울어라 암타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숙대는 제가 94년 3월에 취임한 후에 그 학교의 비전을 리더십 쪽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리더십은 흔한 보통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차별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아무튼 특징이 있어야 돼서 그때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광고 카피들이 울어라 암타가 나와라 여자 대통령 따로 있다 여자가 크는데 그러면서 치고 나갔거든요. 그것은 숙대가 그동안 현모양처적인 그러한 인상만이 깊게 배겨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21세기에 우리가 그거는 기본이고 섬기는 자세는 그 위에 실력과 기술과 그리고 봉사적인 성품을 가미한 그러한 리더를 우리가 키우겠다는 옹골찬 어떤 의지의 표명이 그 광고에 나타난 거죠. 그때 반향이 어땠습니까? 그때 그게 폭발적이었어요. 그 결과는 대한민국 그 광고대상이라는 그런 상이 있는데 우리가 은상을 탔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들하고 전부 광고 카피를 경쟁해갖고 대학이 그런 은상을 탄 것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참 좋았죠. 지금 여러분은 결단을 내릴 때예요. 내가 리더가 되겠는가? 되고 싶은가? 내가 진심으로 남을 섬길 수가 있는가? 궁극적으로 숙명의 교육 목표는 리더십이에요. 이제 우리 대학에 입학하면 일단 리더십 교양학부에 소속이 돼서
1년 동안 모든 리더십을 연마하게 됩니다. 글쓰기와 읽기, 발표와 토론은 생각하는 힘, 표현의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섬김 리더십의 기본이고. 저희 학교가 섬김 리더십을 추구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생각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함께 웃어주는 것 자체가 봉사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봉사활동 자체가 또 섬김 리더십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리더십 특강에서는 실제 리더들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leader in one group, but also can be a talent in another group. Both personal appreciation skills. 특강을 통해서 그들의 체험담을 듣고 어떻게 리더로 성장했나 과정을 다 직접 체취를 느끼면서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매주 있어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하면서 그 모델을 찾게 하는 거죠. 나는 저런 리더가 될 거야. 이 부드러운 리더십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 이 반대가 되는 말일까요? 그 관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섬기는 리더십이 단순히 남을 뒷바라지하고 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품을 다 갖춰야지 가능한 리더십이에요. 사실 섬기는 리더십의 이상향은 예수님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컴플렉스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어느 정도 남에게 베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정도의 능력과 자신감과 그리고 성품이 인격적으로 향상이 돼 있어서 갖춰줘야지만 가능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은 사실은 할수록 발휘될수록 본인도 물론이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리더십이죠. 네. 방금 전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러 갔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겠어요. 근데 남을 섬기는데 당신 목숨을 그 대성물로 내놓으실 정도까지 됐다면 그건 완벽한 섬김이죠. 우리가 아무리 남을 섬긴다 해도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섬기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기는 불가능하고 그러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나 희생, 헌신, 감동 때문에 영향력이 발휘되죠. 권위가 나오게 되고 그런 리더십을 모두가 갖춘다면 이 사회에 얼마나 평화가 흐르고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겠어요. 네. 말씀 들으니까 종교가 기독교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네.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지금 총장 역할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누구라는 거를 그 확실히 알거든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총장 자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탤런트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저를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향 쪽으로 그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숙대가 10년에 걸쳐서 20여 개의 건물을 세우면서 교문의 성경 구절을 새겨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숙대가 기독교 학교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독교 학교는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고종 황제의 어망기께서 세우신 그런 민족 여성 사학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강한 학교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학교 전체를 섬기는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대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축복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 우리가 그 누구인가 우리 존재를 확실히 아는 이상 그 인간의 힘만으로 발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하에서 그 도움까지 받는다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인재들이
정말 하나님 성품을 담은 인재로 이 세상에 배출이 될 수가 있다면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고 본인도 그 성공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재들이 된다면 사회가 훨씬 밝아지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교육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아마 숙대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냐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강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재임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규모의 대학 발전 기금을 모금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미국 대학들에 비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당시에 숙대 형편으로 그 모금한 실적이 그 2억이 최고였는데 제가 제2창학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1,000억을 모금해 갔다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랬는데 금년 그 4월 현재 우리가 1,075억을 모금했으니까 약속은 지킨 거죠. 네. 그렇게 공헌을 했을 때 참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500배 이상의 모금을 하는 건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자신감이 있고요. 기도 중에는 다 된 것 같고 그 눈을 뜨면 현실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겁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었죠? 적지 않죠. 비판을 넘어서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게 될 말을 하냐. 정말 그래서 별명을 정말 정신병자 같은 그런 걸로 비판도 하고 그 되지도 않을 일을 저렇게 벌려나갔고 큰 소리만 친다는 그런 비아냥도 있고 이랬지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분의 편에 우리가 선다면 불가능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이거는 극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믿음이 원동력이 됐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학 발전 기금 모금하셨나요? 예, 우선은 우리 동문이 그 94년 제가 취임을 하고 95년 제2창학 선언을 할 때 4만 3천 명 정도가 됐어요. 네. 근데 제가 1,000억을 계산한 건 그냥 구호로 외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목표와 전략이 있었거든요. 우선 2006년이 그때 11년이 남았는데 10년 동안에 그 모든 동문들이 인문사회계통의 등록금인 150만 원을 다시 한 번만 납부를 해주신다면 그럼 150만 원 곱하기 4만 명만 해도 600억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00억은 10년 동안에 제가 그 기업인들이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금을 하거나 그 수익 사업을 한다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정대로 제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죠. 네.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도 있겠지만 평범한 주부로 살아간 동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동문들의 참여를 끌어내셨어요? 저는 숙대가 제가 취임했을 때 거의 90년 역사를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문들이 명문대학에 다니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숙대의 특징이 굉장히 정직하면서 투명하고 애교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엮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가슴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비전을 뚜렷하게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 다시 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1,000억을 모금을 해서 세계적인 대학의 규모로 건물도 짓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니까 동문들이 거기에 공감을 한 거죠. 그리고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것을 그 건전한 그리고 선의의 도네이션을 하는 쪽으로 폭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등록금 한 번 더 내게 하신 동문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미주 동문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100만 불 이상의 모금을 하셔서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모아주시고 그 힘이 보탬이 돼서 21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네, 시카고 동문들도 많이 참여했죠? 많이 참여하셨죠. 네, 이렇게 1,000억 원의 규모의 대학 발전기금을 통해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건물은 프로그램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는 인재 양성이죠. 대학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물을 이 사회에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의미도 살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공헌도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생 하나하나가 앞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면서 자기 관리를 충실히 해서 이 사회를 정말 빛이 되고 그리고 등불이 되는 존재로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숙대는 1학년 학생이 숙대에 입학을 하면 전교생 전부 리더십 교양학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학점을 리더십과 연관된 학점을 취득해야지 전공 과목을 택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정규 커리큘럼 이외에 리더십 캠프라든지 리더십 훈련 과정이 많고 그리고 역할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CEO 특강이 매주 한두 개씩이 꼭 열려져요. 그리고 숙대에는 리더십 그룹이 지금 37개가 있어서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춰서 봉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다스릴 줄도 모른다. 저희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모토인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봉사적인 성품을 학창시절에 체질화해서 자연스럽게 남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도 한 학기에 15시간의 봉사 실적이 없으면 장학금 신청을 못하도록 제도화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좀 강제적인 것 같지만 한 학기 그런 봉사를 하고 난 학생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사실 지금 리더십 그룹들 활동을 보면은 놀랄 정도로 학생들이 성숙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학교 전체 분위기를 대한민국 대학가에서는 가장 섬기는 문화 쪽으로 대학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혜택을 학생들도 보고 학교도 보고 있죠. 그렇군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고대와 연대를 라이벌 관계로 보고 또 숙명여대의 경쟁 상대를 이화여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대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런 좋은 라이벌이 있는 거는 좋은 그러한 협력도 가능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더불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젠 세계화 그리고 통합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대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계에서 수로 따질 때 가장 최고의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큰 여자 대학이 없습니다. 이 대가 한 2만여 명, 우리가 15,000명 이렇게 되니까 두 대학이 합친다면 세계에서 우리만큼 큰 여자 대학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질을 또 최고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여자 대학을 이끌어가는 그 최고의 대학들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상생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앞으로 두 대학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총장님의 개인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린 시절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제 꿈은 이룬 거죠. 네. 예. 만약에 대학 교수가 안 됐다면 혹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때는 제가 법대를 가려고도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정치외교과로 가면서 이제 대학 교수 꿈을 완전히 세웠는데 법대 갔을 때는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판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해서 남을 돕는데 어떤 한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대학 교수를 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그런 직업을 택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분야를 공부하셨어요? 저는 국제정치학 쪽이에요. 그렇구나.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예. 유학 시절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유학을 처음에 온 것이 이제 68년도였어요. 근데 그것이 저기 미네소타에 있는 조그만 리버럴 아츠 칼레지로 맥캘러스터 칼레지라고 있어요. 네. 그 전에 옛날에 부통령을 지내셨던 험프리 부통령도 거기서 교수를 하고 그러셨었는데 이 대학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리더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풀 스칼러십을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외국인 가정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사는 그런 호스트 패밀리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엑스페리먼트 인 인터내셔널 리빙 이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퍼트니 벌몬트에서 일주일 그 당시에 평화봉사단들과 같이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리더십 훈련을 받으면서 호스트 패밀리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가정에 한 달을 들어가서 그냥 살려니까 얼마나 그 적응하는 것이 달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만난 그분들이 지금도 아이오와에 사시는데 대를 이어서 아직도 연락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제가 미국에 오면 꼭 연락을 드리고 그분들 한국 오시면 저희 집에서 머무르시고 하는 좋은 인간관계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그 두 나라의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굉장히 줬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 사회로 지금 필요로 하는데 언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학연수들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과 문화를 이해해야지 그 나라를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40년 넘게 이어지는 그 두 가정의 교류가 참 아름다워 보이네요. 예. 네. 이 총장님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예. 저는 물론 남편 계시고요. 지금 고대 교수 하시고 거기서 이제 행정직으로 부총장까지 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일저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딸애 하나, 아들애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는 학교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남편분이 어떻게 서포트해 주십니까? 사실 오늘의 저는 남편의 외조 없이는 불가능했죠. 근데 유학 시절에 결혼을 제가 했는데 만약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박사학위를 못했을 거예요. 여기 유학생이 공부하고 또 애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것이 여자로는 거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되고 오늘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남편 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 교수님의 삶의 모토 혹은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요. 이 글로벌 시대의 한국과 세계에서 리더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자기 관리 능력을 충실히 키웠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비전을 뚜렷하게 세우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성공 전략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자기 능력과 성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총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람 향기가 나는 우리 만남이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섬김 리더십, 아름다운 그 여성 지도자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나오길 바라고 또 이 총장님이 품고 계신 꿈과 비전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유는 낭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어느 책에서 본 말인데요. 평소보다 여유가 훨씬 더 많아지는 주말은 아무래도 낭만 지수가 평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멋진데요. 주말이 선물하는 여유, 그 낭만을 그대로 느끼기만 한다면 낭만적인 로맨티스트가 되는 일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슴으로 사랑과 즐거움이 흘러넘쳐서 얼굴로 웃음을 담아내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말을 여유롭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